결혼 40주년. 금실이 좋은 부부가 있었다. 몹시 가난했던 젊은 시절, 그들의 식사는 늘 한 조각의 빵을 나누어 먹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사랑과 이해로 극복했다.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자 그들은 결혼 40주년에 금혼식을 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부부는 무척 행복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부부는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 식탁에 마주 앉았다. 그들은 하루 종일 손님을 맞이하느라 지쳐 있었으므로 저녁 식사는 간단하게 구운 빵 한 조각에 잼을 발라 나누어 먹기로 했다. 할아버지는 감회가 새롭다는 듯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빵 한 조각을 앞에 두고 마주 앉으니 가난했던 시절이 생각나는구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리듯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할아버지는 지난 40년 동안 늘 그래왔듯이 그날도 할머니에게 빵의 제일 끝부분을 잘라 내밀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몹시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 역시 당신은 오늘 같은 날에도 내게 두꺼운 빵 껍질을 주는군요. 40년을 함께 살아오는 동안 난 날마다 당신이 내미는 빵 부스러기를 먹어왔어요. 그동안 당신에게 늘 그것이 불만이었지만 나는 섭섭한 마음을 애써 참아왔어요. 하지만 오늘같이 특별한 날에도 당신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당신은 내 기분이 어떨지 조금도 헤아릴 줄 모르는군요. 할머니는 분에 못 이겨 마침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할아버지는 몹시 놀란 듯 한동안 머뭇거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할머니가 울음을 그친 뒤에야 할아버지는 더듬더듬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이 진작 이야기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런 줄은 전혀 몰랐소. 하지만 여보, 내가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실이 있소. 바삭바삭한 빵 가장자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라오. 정말 서로를 끔찍히 아껴온 노부부의 참사랑을 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 3명의 며느리. 어느 가정에 3명의 며느리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시부모님을 잘 모셨다. 명절 때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들은 이런저런 선물을 사들고서는 시댁에 자주 찾아왔다. 특히 그들은 서로 시어머니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노력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었다. 시어머니의 손가락에 큼지막하고 값비싸 보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이 탐이 났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자기가 시어머니에게서 그 반지를 물려받기를 바랐던 것이다. 시어머니도 지혜로웠다. 그는 며느리들이 집에 오면 일부러 그들 앞에서 자기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자기의 반지를 은근히 과시하곤 했다. 그는 큰 며느리가 오면 그것을 큰 며느리에게 물려줄 것처럼 암시를 주는 것이었다. 물론 그는 작은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또 막내 며느리에게도 그렇게 했다. 결국 그들은 각자가 시어머니의 반지를 물려받겠다는 욕심으로 시부모님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 효도했던 것이다. 아무튼 그 반지 덕분에 시부모는 며느리들에게서 지극한 효도를 받은 셈이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시어머니가 죽었다. 그러자 새 며느리는 하나같이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통곡을 한 이유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펐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 실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시어머니가 죽고 난 뒤에 알아보니까 시어머니가 손에 끼고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는 진짜가 아니고 형편없이 값싼 가짜 반지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속은 것이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해서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이다. 겉모습만으로 자신을 봉양한 며느리들을 잘 활용한 시어머니의 지혜 뒤에 묻어나는 우리의 현실이 씁쓸하다. 반지가 며느리들의 공경의 잣대가 되었으니 물질을 선망하는 풍조가 안타까움을 더해준다. 진정한 마음과 공경이 없는 효도는 외식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자. 히말라야의 양. 히말라야 고산족들은 양을 치면서 살아간다. 그들은 양을 매매할 때 그들 나름의 독특한 방법을 이용해서 그 양의 값을 정한다. 그들은 매매할 양의 크기나 무게, 혹은 털의 윤기 등 그 외모에 따라 값을 정하지 않는다. 양의 값어치는 오로지 그 양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고 한다. 그들이 양의 성질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매우 재미있다. 가파른 산비탈에 매매할 양을 풀어둔다. 그리고서는 그 양을 살 사람과 팔 사람이 함께 멀리서 지켜본다. 이때 그 양이 비탈 위로 풀을 뜯으러 올라가면 몸이 마른 양이라도 값은 올라간다. 그러나 그 양이 풀을 뜯기 위해서 비탈 아래로 내려가면 살이 찐 양이라 하더라도 값은 내려간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위로 올라가려는 양은 현재는 힘이 들더라도 넓은 산허리의 미래를 갖게 된다. 그러나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현재는 수월하나 협곡 바닥에 이르러서는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위로 올라가는 양이 더 감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넓고 쉬운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 그저 쉽게만 살려고 한다. 그러나 땀 흘리지 않는 데서 그 어떤 열매를 맺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당장 쉬운 방법이 며칠 후, 몇 달 후에는 나에게 2배, 3배 어려운 방법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힘들어도 위를 바라보고 올라가는 삶을 사는 자에게 행복은 그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 예컨대 피아니스트가 하루만 연습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그 차이점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평론가가 알아차린다고 한다.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도 알게 된다고 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울면서 씨를 뿌리겠다는 각오를 가지자. 언젠가는 사과를 따게 될 그날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사과나무를 심자. 땀을 흘린 만큼 그 열매도 달 것이다. 참은 만큼 그 기쁨도 클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 어떤 가정의 이야기이다. 아들이 나쁜 짓을 저지르자
아버지는 말없이 그 아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갔다. 그 산에는 조상들의 묘가 있었다. 아버지는 조상들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흐느끼면서 조상들 앞에서 100배 사죄했다. 제가 자식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어르신들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한참을 울고 난 뒤에 그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바지를 걷어 올렸다. 그리고서는 미리 준비한 회초리로 자기 자신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서 아버지의 종아리는 피로 벌겋게 물들었다. 아들은 자기의 잘못으로 아버지가 아버지 자신의 종아리를 내려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아들은 급기야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하소연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노여움을 거두시옵소서. 물론 그 아들은 2번 다시 나쁜 짓을 반복하지 않았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그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가 되었다. 부전자전이라고 그의 아들 역시 개구쟁이였다. 밤낮 사고를 치면서 부모의 속을 썩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썼던 방법을 그도 쓰기로 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안방으로 불러들였다. 이미 매서운 회초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아들 앞에서 자기의 바지를 걷어 올렸다. 그리고 사정없이 자기의 종아리를 내려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란 아들은 곧장 방문을 박차고 뛰어나가더니 어머니를 찾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엄마, 빨리 나오세요. 아무래도 아빠가 미치신 것 같아요. 세상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 부모가 자식을 너무 귀여워하다 보니까 자식이 부모의 상전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 아이들은 버릇도 나빠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회사와 가정. 자기 회사를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는 어느 사장이 있었다. 그는 자기 회사가 잘 되는 비결은 좋은 직원들을 채용하는 데 있다고 했다. 직원들 모두가 회사의 일을 자기 자신의 일처럼 여기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하니까 회사는 자연히 잘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이 좀 특이했다. 물론 지원자가 이력서를 내면 그의 학력과 경력을 참조는 한다. 그러나 언제나 그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2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 그가 결혼을 했을 경우는 부부 사이가 화목한가를 따져본다는 것이다. 만일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면 무엇인가 그에게 결점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의 성품에 결점이 있든지, 그가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든지, 하여튼 무엇인가 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회사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부모님에게 효도하는가를 유의해서 살펴본다는 것이다. 만일 그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다고 하면 무조건 그를 채용하고 본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람은 결단코 자기의 상관을 배신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면서 그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또는 뇌물을 받는 등의 일을 저질러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회사는 부부 사이가 화목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람들만 채용해서 모든 직원들이 가족과 같은 분위기 속에 회사는 날로 성장되어 왔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다. 무엇이든지 기본이 중요하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어느 곳에서건 잘 될 것이며 우리 자신들이 우더른을 잘 공경하고 자녀에게도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자. 과일과 자녀. 과수원의 과일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과수원지기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가 바르게 자라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부모의 손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즘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지나치게 과잉보호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자녀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장래를 망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청소년들이 실수를 해서 파출소에 끌려갈 때를 생각해보자. 옛날의 경우는 대개 이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경찰관에게 이렇게 부탁하기가 일쑤였다.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저희 집에는 절대로 알리지 말아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아시면 저는 끝장나고 맙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파출소로 아들을 찾아오기 마련이다. 어느 아버지가 오든지 대개는 자기 아들의 머리를 몇 대 때리면서 그를 이런 식으로 엄하게 나무라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놈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짓이냐? 경찰관 아저씨, 이놈을 여기에 가두어 놓고서 좀 단단히 혼내주세요.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다. 청소년들이 잘못해서 파출소에 오면 그들 자신이 먼저 자기 집에 좀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가 찾아오면 절대로 자기 아이를 꾸짖는 법이 없다고 한다. 대개는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한다. 너 혹시 다친 데는 없느냐? 경찰관이 혹시 너를 구박하진 않았느냐? 자기 아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그저 자기 아들이 다친 곳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한다는 것이다. 교육은 미래이다. 가정은 교육의 출발점이다. 나라와 자녀의 미래를 과잉보호하는 부모들은 스스로를 되짚어 볼 일이다. 그렇게 자란 자녀가 과연 사회에서 자신의 책임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을까? 시계와 황금. 어느 마을에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일생을 시계를 조립하는 데 바친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아들의 생일을 맞이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특별한 시계를 만들어서 선물했다. 그 시계의 초침은 금으로 만들어졌고 분침은 은으로 만들어졌으며 시침은 동으로 만들어졌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위하여 특별하게 정성을 다해 만든 시계 선물을 받고서는 기뻐했다. 아들은 자기가 선물로 받은 시계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의아한 듯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버지, 제 생각에는 시침이 금으로, 분침이 은으로 만들어져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자 아버지는 고개를 흔들면서 대답했다. 아니다. 옳게 만들어졌다. 아들은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또 물었다. 옳게 만들어지다니요? 저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지 않단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려무나. 아들은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시계를 왜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것은 너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란다. 나는 너에게 초침이 가는 길이 황금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싶었다. 사람이 초를 허비하면 황금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란다.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분과 시간이 있을 수 있겠니? 그러니 너는 1초라도 소홀히 생각해서 낭비하지 말고 아껴 쓰도록 해라. 아들은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시계를 볼 때마다 촌음을 아끼려고 노력했다.